테슬라 앞으로 로봇 관련주로도 꽤 뜰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가지고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테슬라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거라 생각되고, 테슬라랑 애플이 그 어떤 기업보다 AI와 정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 침체 상황이 오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때 대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건드리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어떤 큰 수익보다는 몇 년은 좀 두고 좀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돈이 되려고 하면은 전 장기 투자가 맞다고 봐요. 돈 되는 주식 싸게 사려면 꼭 알아야 한 가지가 있을까요? 돈 되는 주식을 싸게 살려면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한 가지라기보다는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공부. 이게 앞에서도 제가 앞에 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릅니다. 설명 잘 못합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때 10중 8, 9라는 표현을 쓸게요. 못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찾으시려고 하면은 뭐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참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참 모르겠잖아요. 정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서점을 가셔가지고 보통 이제 공부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이제 그게 있어서, 오히려 저는 서점 갔을 때 차트 보는 법 말고요, 기업 분석하는 법 있죠. 오히려 회계사님들이 쓴 이제 기업 분석하는 법이 있어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지식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있는 PBR이 낮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이자 보상비율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이걸 제가 툭툭툭 던지면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공부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찾아보잖아요. 그죠? 사실 전 그 시간 자체도 너무 아깝다 보고 있어서, 돈 되는 주식을 싸게 사시려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건 공부입니다. 공부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는 사실 진짜 돈이 되려고 하면은 전 장기 투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뭐 짧게 뭐 10% 20%를 생각하세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도 평생 평균 20%대 수익률로 지금 만들어지신 거잖아요. 3년 기다리고 100% 수익만 나도 1년당 33%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가, 저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전 항상 말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저 PBR 기업들 대신에 저 PBR이 대 기업 실적 잘 내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까지 잘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싼 기업들이 좀 많이 널려 있어요. 굳이 한 업종, 막 지금 난 2차전지 관련된 있는 업종 사야지, 뭐 반도체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업종을 다 불문하고 일단 PBR이 낮고 배당 잘 주는 기업, 게다가 또 회사 유보 자금도 좀 많고, 그리고 실적 잘 내는 기업과 성장 산업을 하는 그 기업 쪽으로 투자하시면은 오히려 지금은 진짜 돈 되는 주식을 싸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해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의 기본 조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입니다.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지금 뭐 로봇 관련 기업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국내에서 한번 로봇 해볼 만한 기업과 뭐 미국에서 해볼 만한 기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앞에서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 앞으로 로봇 관련으로도 꽤 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 택시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많은 로봇 공학자들을 테슬라에서 꽤 높은 연봉을 주고 되게 많이 지금 스카웃을 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옵티머스 같은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로봇들을 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테슬라봇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쇼를 했었죠.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쫄쫄 입고 나가지고 되게 춤추던 시기가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가지고 주가가 또 더 이제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로봇 관련으로 엮었을 때 테슬라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을 거라 생각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가 되게 심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앞으로 침체 상황이 오고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때 대기업들이 뭘 하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움츠려 들여서 그냥 자금을 딱 쥐고 있는지 보시라고 했는데,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했을 때도 대기업들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특히 삼성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쪽에 있었냐면은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이쪽 라인들 몇 개가 더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개 말씀드리면, 이제 대기업들이 로봇 관련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꽤나 이제 삼성을 비롯해서 뭐 두산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때 로봇 관련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 두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도 이제 과연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건드리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어떤 큰 수익보다는, 지금 당장 큰 실적보다는 오히려 좀 몇 년을 좀 두고 좀 길게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였나 어디 하여튼 그 대표님이 어떤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할 때 지금은 적자인데 언제쯤이면 흑자로 돌아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도 흑자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가는 그림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적자는 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기업을 보는 생각이랑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본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장 실적이 빨리 좋아지길 바라고 당장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데, 그분들은 그 회사에 수십 년 동안 있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보고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확실히 로봇 관련은 지금 좀 되게 신중하게 다가가고 있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이에 따라서 저는 로봇 관련주는, 우리나라 대기업 관련 로봇 관련주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로봇 관련으로 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봇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괜찮다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개발하는 속도 자체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테슬라가 우리 일상생활에 집에서 쓰는 가정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로봇이라든지 발전 속도는 괜찮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망에 대한 걸 물어보셨을 때는 전 좋다 라는 뭐 짧게 답을 드리고, 대신에 투자는 조금 길게 가실 필요가 있어요. 길게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2차 전지도 그랬잖아요. 2차 전지도 전기차도 확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는 주가가 확 올랐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껴 있으면은 그 버블을 조금 걷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보통 여기 적정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로봇도 아무래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데, 로봇은 사실 뽑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시장은 괜찮다, 그리고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자산 대비해서 10% 안쪽으로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장기로.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로봇에 대해서 제일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기간이에요. 투자를 봤을 때 기간이 제일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간이 늘어지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되게 재밌는 예가, 이제 2차 전지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처음에 2차 전지 주고 한참 에코프로 그룹도 한참 잘 나갈 때, 아 난 여기 5년 투자할 겁니다, 10년 투자할 겁니다 하셨던 분들이 한 1, 2년 올라가고 지금 한 1, 2년 쉬니까 다들 막 아무 말씀을 못 하십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투자 성향 자체가 되게 단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런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기간이에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난 로봇 관련 한번 투자해 볼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중을 좀 적게, 뭐 전체 투자 자금 대비해서 뭐 2%, 3%를 조금씩 담거나, 아니면 매달 내가 월급 받으면 그 중에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아니면 5만 원이든 조금씩 담아가시거나, 그렇게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지금 뭐 난 사가지고 올 하반기에 뭐 대박 날 것 같아, 팔 것 같아, 올 하반기 수익률 목표 수익률 100%야,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건 포기하자고요. 최근에 애플이 크게 올랐는데 애플 투자는 어떨까요? 애플 사실은 제가 이것도 몇 달 전에 불러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이제 M7이라는 7개 종목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근데 그 M7 중에 2개가 딱 탈락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 2개가 뭐였냐면은 애플과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는 아직까지 얘는 지금 치킨 게임 중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안 된다, 좀 이제 천천히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뭐 하반기까지 봐서 이제 투자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애플은 사라, 애플은 매수해라라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M7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 2개 빼고 나머지 M5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제일 큰 이유가 AI거든요. 인공지능. 근데 저는 그 5개 기업도 중요하지만, 테슬라랑 애플이 그 어떤 기업보다 AI와 정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얘네들이 왜 못 가냐면은
용어가 좀 틀렸죠. 그러니까 애플도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자체 기능과 프로그램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AI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AI의 이 물결에 발을 담그지 못했던 느낌인데, 이번에 AI를 대놓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 넣는 제품들에 AI에 대한 어떤 기능을 넣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도 이제 AI주에 들어갔죠. 근데 물론 저는 이번에 조금 애플한테, 아니 뭐 애플 주가는 좋을 겁니다. 좋을 거고, 이번에 저는 사실 저도 아이폰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12를 아직도 써요. 왜냐면 왜 안 바꿨냐면은 그동안에 아이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다 똑같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 좀 좋은 기능이 나오면 바꿔야지 하다 보니까 아이폰 12에서 지금 16까지 온 싱인데, 이번에 나온 아이폰은 한번 바꿔볼까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이나 애플 제품들은 이제 수요가 좀 늘긴 늘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고 계신 유저들의 10% 안쪽이 최신형 아이폰을 쓰고 있고, 나머지 90%는 저처럼 되게 옛날 거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 같은 이유예요. 굳이 오히려 이제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빠진 게 이제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일단은 이번에는 좀 아이폰을 바꿔볼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마 이번에 아이폰이 생산만 잘 된다 하면은 판매가 잘 될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이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관련주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뭐 그렇게 주가는 괜찮을 거예요. 실적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 시장은 사실 그거를 듣고 싶지 않은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전 좀 실망을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번에 챗 GPT를 애플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리한테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시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챗 GPT가 해결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제 자체 OS에다가 이제 추가로 넣었죠. 제미나이를 넣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방향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애플과 테슬라가 똑같은 게 됐어요. 둘 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리, 그리고 이제 가우스였나요? 이게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는 애플의 챗 GPT 넣고, 얘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넣어가지고 똑같은 구도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봤을 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플이 삼성이랑 똑같이 가는 거를 저는 좀 반대했거든요, 솔직히. 삼성만 다른 길을 가기를 바랬어요. 막말로 저는 어떻게 바랬냐면, 챗 GPT와 함께 간다는 게 아니고, 챗 GPT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돈 많잖아요, 애플. 진짜 그 정도 파격이 되어야지만 진짜 저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애플이었다고 보는데, 챗 GPT와 오픈 AI와 협업을 한대요. 물론 이제 오픈 AI의 뒤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가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해는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애플의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어서 애플을 되게 응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실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챗 GPT를 도입하면서 시리가 못하면 챗 GPT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지금 그만큼 AI 쪽의 기술력이 딸린다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짚었죠. 그리고 만약 챗 GPT를 이용했을 때 그런 개인정보가 과연 오픈 AI로 안 들어갈까? 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보다 애플은 좋을 거야, 확실해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챗 GPT가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보안 쪽이 허술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짚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잘 앞으로 커버링이 되어야지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른 글로벌 방송 나가서 애플 결국은 시총 1위 갈 겁니다, 따라갈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위에 올라설 거예요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1위로 다시 올라섰거든요. 네, 이 흐름이 유지될 겁니다. 주가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그대로 투자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주식 투자법. 수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은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제 주변도 그렇지만 다 직장인들이에요. 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첫 번째 스텝은 되게 잘 가셨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진짜 막 자식들 막 부양하고 가족들 부양하려고 하면은 막 몸이 두세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특히 그 아버지들은 뭐 어머니들 다 요즘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딱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나, 주식을 또 하나의 나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돈이 돈을 벌게 만들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좋은 주식을 처음에 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뭐 1, 2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매수를 해놓고 내 계좌에 딱 들어온과 동시에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할 거죠? 만약 내가 하루 종일 호가창을 째려봤을 때 이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라고 했으면 째려봐야죠. 근데 안 가요. 여러분들이 굳이 보지 않는다 해도 상한가를 본다 해도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요. 보지 않는다 해서 이게 하한가를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은 상태에서 좀 길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은 딱 끊어내세요. 본업에 집중하십시오.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20, 30% 내려가면은 본업이 망가져요. 내 생활과 함께 본업이 망가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본업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보너스를 인센티브를 많이 받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많이 쫓겨나게 되면은 주식 투자는 어떤 돈으로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을 하나의 또 다른 나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매수해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딱 내 본업과 주식을 정확하게 분리해 놓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좋은 투자법이라 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손해 보지 않는 투자법, 뭐 차트를 보고 뭐 어떤 뭐 기술적인 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차트를 보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직장인들이 투자하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주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눈치 보면서 하잖아요. 점심때 저도 옛날에 한참 PC방을 갔을 때 거기에 막 영웅문을 비롯해서 많은 HTS들이 깔려 있는 게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이제 PC방으로 뛰어가서 라면 먹으면서 주식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 방식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내 본업은 하면서 주식은 그냥 지가 알아서 돈을 버는 쪽으로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90%가 멘탈 싸움이에요. 100% 중에 90%가 멘탈 싸움이고 10%가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종목을 열심히 고르는 거. 저는 이런 표현 쓰거든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아무리 좋은 목걸이라도 다이아 목걸이라고 하죠. 아무리 좋은 목걸이라도 어떤 사람이 그 목걸이를 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돼지한테 줘봐요. 돼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걔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여물이나 내놔라, 밥이나 내놔라 그러지. 그런 것처럼 똑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사람이 컨트롤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십 퍼센트 손실을 보고 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백 퍼센트 수익을 내거든요. 제가 일례로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때 어떤 글로벌 방송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경기 침체기 나올 때 엔비디아를 140불에 얘기한 적 있어요. 계속 떨어질 때 제가 그 방송을 오히려 제가 스크린샷까지 떠가지고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거든요. 쇼츠로. 그때 당시에 140 몇 불일 때 한 10% 정도만 더 밀리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해볼 만할 것 같다. 엔비디아 결국 갈 거다 했는데 지금 스플릿하기 전에 1,400불까지 갔죠. 10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시점에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실지는 좀 잘 눈여겨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엔비디아는 좀 한 10%더 밀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같이 출연했던 아나운서님이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뭐? 10%? 막 이렇게 농담하셨어요. 지금도 힘든데 10%가 더 밀린다고?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셨던 분, 그때 제 방송을 보시고 엔비디아 버텨가지고 수익 내셨다는 분들이 실제로 제 유튜브에 리플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100% 중에 90%는 심리입니다. 심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나머지 10%는 열심히 공부해서 주식 좋은 거 고르는 거. 주식 좋은 거 고르는 방법이요? 그냥 제가 만일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제가 만일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하잖아요. 1, 2주면 끝나요. 1, 2주면 모든 걸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종목 고르는 방법을. 근데 그거를 골라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냐? 사실은 그 싸움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주식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내가 2개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난 돈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샀어. 근데 내 친구는 딴 걸 산 거야. 근데 이건 안 가. 꼭 희한해. 내 건 안 가요. 걔 거만 가요. 근데 걔가 막 상한가 막 먹었을 때 정말 배가 아프거든요. 사촌이 딴 걸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분명히 종목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 50% 확률이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차라리 넷 중에 하나 고르라면 편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골랐는데 내가 고른 것만 항상 안 갑니다. 친구가 고른 것만 가요. 그랬을 때 그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좀 이겨낼 수 있는 거. 걔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이걸 종목을 골랐을 때 공부를 그만큼 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되었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이 종목으로 갈 거거든요. 타이밍이 좀 느릴 뿐이지. 오히려 얘는 한 4, 50%에서 끝나고 얘는 300%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실제 투자했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 잊고 살아요. 전 잊고 삽니다. 진짜 저는 시장 안 좋을 때 HTS, MTS 지워요. 농담같이 드리죠. 근데 주변에 뭐 정말 투자 금액을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시장 안 좋을 때 뭐예요? 여행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전업하시는 분들 있죠. 정말 크게 운용하시는 분들 여행 가요. 뭐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지금 하와이야 매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잊고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HTS, MTS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바뀌진 않아요. 그 대신에 매일매일 뉴스 같은 거 체크를 해줘야죠. 그죠? 그 기업을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매일매일 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면은 한 20%, 30% 처음에는 막 예를 들어서 막 사자마자 쭉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마이너스 한 20, 30% 가요. 그러면은 욕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처음엔 내가 이 종목 샀을 때 100% 수익 내야지 그랬다가 계속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 수익 내야지가 점점 50%, 30%, 20%, 10% 내려와요.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은 손실만 보지 말자, 원금만 오면 팔아야지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걸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조정을 끝내고 다시 치고 올라갔을 때 자주 보면 오히려 10%, 20% 수익 날 때 팔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좀 잊고 살고 중간에 정말 기사만 체크하는 그런 버릇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률 20%야. 기사 봤어, 뭐 실적 봤어, 다 괜찮은 것 같아. 굳이 팔 필요 없네. 보유. 물론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웨이브들을 다 무시할 수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저만의 노하우는 전 진짜 농담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자주 보고 싶을 때는 HTS, MTS를 그냥 지웁니다. 인증서를 빼버려요. 나름 정말 좋은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운영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좋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